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태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인천연구원에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참가자가 70분이나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은 지금 제대로 공유가 됐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잠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드리자면요. 저는 그 SK CNC라는 회사에서 한 4년 반을 이제 개발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8년을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이 2018년도에 만들어질 때에 기술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원에서 도시계획 전공자가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래닝을 하지 않고 그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플래닝에 관한 연구를 한다 이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계획에 대한 그 방법론 주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였고 지난 한 4년 동안 부분적으로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오늘 뭐 메타버스 공간계획의 과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작년에 국토학회에서 이제 좀 발표를 드린 적도 있었고 서울시에는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제 좀 소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지원 뭐 이런 그 공모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준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산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90년대부터 전산화의 이제 경향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98년 이후에 2000년 초반부터 국가적인 전산화, 정보화 이런 그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름도 뭐 에코시티, UCT, 그다음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정보화 기본 계획, 오더닝 계획 이런 데 보면 용어상으로 보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고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우선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도 하고 플랫폼으로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도시 레벨 또는 그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 국토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 디지털 트윈 국토를 달성하기 위한 ISP를 작년 말까지 또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들리는 이제 이미 익숙한 것이 현실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하고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그 개념 하에서 디지털 트윈은 주로 현실 세계 복제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래서 도시 문제 해결 측면이 좀 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걸 원래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2022년 3월 달에 메타버스 플랫폼 그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고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메타버스 핵심 요소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XR, 그러니까 확장 현실 더하기 DNA,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더하기 블록체인 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메타버스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왜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안에서 경제 활동까지도 이제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가 들어오고 NFT라든가 이제 자산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어요.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 사이에 중간에 보면 기술하고 창작이라고 하는 활동이 들어가서 관광, 쇼핑, 음악, 레저, 취미
등등 종전에 우리가 그 가상 활동이라고 했던 것들 또는 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가상 세계에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표현으로 이런 그 개념들을 제안을 하고, 그중에 공간과 관련된 것은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러월드 서비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스마트 시티하고 메타버스 세계관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건 이제 맥킨지의 정의에 의하면 사실은 스마트한 기술들이 집약된 도시가 스마트 시티라고 봤을 때 종전에 하던 방식들이 이런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람의 행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시간을 세이브한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145시간인가 뭐 이렇게 제한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절감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지리적 실체로 봤을 때는 스마트 시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어떤 공간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화된 세계 속에서 실세계에서 하는 행동들, 그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메타버스적인 세계관이라고 봤을 때,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그 디지털 트윈의 일종의 공간 플랫폼이 있어야 작동이 된다. 스마트 시티도 역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4개의 유형 중에 거울 미러월드로 이제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계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그런 디지털로 가상화된 세계가 있어야 두 세계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교집합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2006년도에 메타버스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메타버스 로드맵은 뭐라고 했냐면 Pathway to the 3D Web, 그러니까 3차원 웹으로 가는 과정이 메타버스다.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그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What happens when video games meet Web 2.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하고 웹 2.0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What happens is the metaverse다. 이제 이렇게 2006년도에는 인터넷 서비스의 여러 가지 로드맵 중에서 궁극적으로는 3D 웹으로 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비디오 게임적 어떤 그 시각적 또는 경험적 그런 요소하고 웹 2.0이라고 하는 참여적,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가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다라는 것이 2006년도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유형은 많이 이미 소개가 됐죠. 그래서 미러월드, 뭐 그다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버추얼 월즈라고 하는 4가지 유형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했었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특히나 이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면서 얘기됐는데, 왜 그 2006년도 10여 년 지난 얘기가 다시 오는가? 뭐 이런 걸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연구 결과가 저는 흥미롭다고 봤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욕구를 채워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작과 소통의 문화가 2006년에 비해서 이미 익숙해졌다. 그 다음에 기기라든가 플랫폼, 이런 기술들이 현격하게 진보를 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디지털 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주로 민간 기업의 빅브라더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에픽,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데에서 일종 경쟁적으로 이 새로운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으로부터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연구에서 봤을 때 물리적 실제하고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매개 결합되어서
융합된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2021년에 다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선도하는 것은 결국 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의 가능성으로 보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어디부터 시작이 이 메타버스의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뭐 이렇게 이제 아직 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 구현되는 기술적 요소로 보면 확장 현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경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하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등등의 범용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러한 그 확장된 경험을 이제 실현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 한 연구, 인간 공간 시간의 혁명이라는 이 연구에서는 결국 이걸 통해서 인간이 메타 휴먼, 그러니까 기존의 실세계에 있는 휴먼이 있고 그것을 가상화시킨 가상 세계의 메타 휴먼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공간 역시 실제 세계 공간이 있고 가상 공간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이제 모호해지고 그것에 대한 제약이 완화된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을 다루는 공간 계획 분야에서 그럼 이것은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이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경험, 가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내가 실제 해보지 않지만 그 학습 효과를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시뮬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행착오의 대가가 큰 경우에 그것을 미리 해본다든가 아니면 모의 실험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학습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 차원에서 보면 뭐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개발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이게 되려면 어떤 참여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주체로서 들어오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중사용이라고 하는 게 멀티 유저가 거기에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 연결되고 시각적 물리적 사실감이 있어야 그것의 어떤 실제적 영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시민들 또는 어떤 최종 클라이언트한테 배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대규모 오픈월드라고 하는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의 과기정통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 안에서 도시정보, 부동산, 쇼핑,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될 때 종전의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의 개념에서 보태어져서 이러한 실세계의 활동들이 그 가상 환경에서 작동이 되도록 기대하는 것이 메타버스적 어떤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 계획의 실체를 한번 보자면, 이것은 뭐 서울에 좀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공약으로부터 시정 운영 사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강년도 계획들이 또 수립이 되고, 법정 계획의 틀로 보면 뭐 국토종합계획부터 개발 건축계획까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각종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2018년도에 연구를 했던 결과인데 한 17개 정도의 법정계획이 중층적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할 때 의사결정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개별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제 절차법이라고 보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등에서 결국은 각종 영향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 계획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부영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영향평가라는 제도적 틀로부터 이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더라. 현실적으로 보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 또는 뭐 관계부서 협의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청회라고 하는 것들도 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을 설명을 해주고 그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 받도록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는 이제 저 두터운 도서가 한 건의 도시 일종의 재개발을 설명하는 설명도서가 이제 저러한 도서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도서의 내용을 보면 표와 글과 도식과 지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도큐먼트 문서가 이제 우리가 소통의 매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시작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아주 오래된 데 기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국 결과적으로 남는 결과물은 표와 조서라고 하는 표, 그 다음에 도면,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으로부터 도시계획의 결과물이 남는 것이고 이 기원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을 표시하는 기술적 방법론이 과거에는 종이도면에 표시하는 것밖에 없었다가 그것을 지금은 디지털화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할 뿐인데 결과물은 결국 표와 그다음에 그 그림과 도서 이런 것의 결과물로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UPIS라든가 뭐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지도하고 목록 그리고 아주 친절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PDF 올려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을 사람들은 다 다운로드를 받든지 하나씩 열어서 결국은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공부를 상당히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공간 계획의 자료 체계가 있고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 기법이라고 하는 뭐 190억짜리 이제 과제도 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이제 발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분해를 해서 어떤 보기 시작을 했고 분해된 것을 다시 총합을 해서 실제를 예측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간관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주 전통적인 용도 지역 지구 등의 어떤 중층적 영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또는 중거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전문가조차도 어떤 토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 물론 지금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와 계획들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미래를 해설을 해주는 그런 해설사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의 이제 세부적인 건데 최근에 이제 용산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권리관계 또는 그 안에 있는 규제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들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이제 UPIS라는 게 2006년부터 쓰기도 했고 국가도 UPIS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상 업무 관리가 아니고 그냥 최종 결과물인 조서와 도서의 그 결과물의 관리 그래서 자료관리 수준인 건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를 받는 방법이 뭐 보신 대로 열람 공고문을 띄우고 그다음에 공고된 사실은 알려주지만 그것의 아까 계획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 도서 별도 비치라고 해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 그 아까 두꺼운 책자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고 그리고 PDF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결국 표와 그림밖에는 이제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이 반복됩니다. 계속 인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올라온다고 할 때
기초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한 항목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역 회사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구독을 해서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소스도 전부 제각각인 거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법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성이 없죠. 이런 것들이 또 비효율. 이건 비효율이라는 것은 입안으로부터 심의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인천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조건부 가결. 근데 보류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부분 저도 이제 참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때 보류는 대부분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는 이거 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류의 형태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종합성이라는 말 이면에 그런 복잡성 등등 해서 빨리 판단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시는 2006년에 제가 이제 서울시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6년에 UPIS라는 걸 만들었고 이 당시의 모습이 이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도 이제 1m의 그 DM 위에 10cm 영상을 얹었고 대신에 이제 건물들은 박스형 형태, 그 다음에 특별한 건물들은 모델링을 해서 이제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도 지금 지금은 S맵이라는 이름으로 3차원의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깔고 있는 건 1m가 동일하고 실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8cm급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갔고요.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건 3D 모델이 지금은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라이다라든가 이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일종의 창문이라든가 뭐 이런 재질이 입혀져 있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한 13,000동 정도는 3차원의 고정밀 제작.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주요 명소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실감형 어떤 그 데이터들을 만들고 뭐 이러한 작업을 봤을 때 데이터의 그 사실감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럼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2006년도 왼쪽 그림이 2006년도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PPT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3차원으로 어떤 그 제한된 심의 안건 모델을 올려놓고 거기서 조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게 하는 그런 방식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했고 지금은 2021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보다 더 큰 화면에 그다음 위원들이 개별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지고 심의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내용의 결과로 보면 사실은 2006년도에도 저런 이제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올라갔는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심의 안건을 내 대상이 되는 그 건축물의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사실감 이런 것은 별로 개선된 게 없다. 여전히 우리가 대시민들한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은 조감도라든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뀐다. 뭐 이러한 방식들은 한 지난 20년 동안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방법론들이 나오긴 합니다. 해서 어떤 가상 그 환경에서 일면 뭐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부동산 분야의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활용이 아직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강북에서 강남 재건축의 미래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2019년도에 그 샹하이가 전체 샹하이를 클론을 했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그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요.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오른쪽에 보면 마일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그 시행착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픈GL, 유니티, 언리얼 엔진 그래서 3차원 시각화 또는 이 어떤 실세계를 가상세계, 가상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흔히 쓰는 아주 그 전통적인 방법은 웹GL 또는 오픈GL인데 그것들을 만드는 툴이
유니티, 언리얼 뭐 이런 시행착오를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써서 샹하이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요새는 이제 영화도 세트장을 만들지 않고 가상 세트장에서 특수 효과를 써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실제 있는 배우의 움직임과 배경을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건 뭐 아크GIS라든가 또는 뭐 이제 구글어스 뭐 등등의 이제 3D GIS,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를 3차원 시각화한 그리고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3차원 GIS라고 하는 계통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건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 실질적으로 근데 다양한 특수 효과와 그다음에 3차원 저런 공간 정보 등을 일종의 결합을 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데에도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다른 엔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두 개의 그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고 유니티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아까 샹하이 경우는 유니티도 써봤는데 결국 언리얼 엔진으로 그런 걸 작업을 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공간계획에서는 어떤 엔진을 쓸 것인가. 근데 더더욱 어떤 그 하나 이슈를 보면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화질이 좋은 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지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들이 뭐 캐드라든가 뭐 이런 스케치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단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라이브러리 전문화된 라이브러리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이게 또 표출이 되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한 3D 타일즈라든가 이런 특별한 포맷들이 또 받쳐줘야만 그 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제가 할 건 아닌데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그 실감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건축 시뮬레이션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름은 땡땡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감형 컨텐츠라고 말할 때 그 실감형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것은 건축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이 캐드나 스케치업이라든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와서 이것의 최종 아웃풋은 조감도 또는 동영상 또는 360도 파노라마 이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이러한 그 실감 그러니까 사실감을 높인다. 뭐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작년에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 언리얼 엔진 5가 어젯밤 12시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것이 출시되기 전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이제 일종의 입증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제작을 해서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건 동영상이지만 실제는 게임이라서 자기가 플레이할 때마다 같은 장면이 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실감과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충돌, 그다음에 소리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재현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 이것이 이제 어젯밤 12시에 그 언리얼 5가 공개가 되면서 이것도 샘플 프로젝트로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이 도시를 만드는 기법, 여기에 차가 다니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샘플로 제시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럼 이거하고 서울하고 무슨 관계냐? 이건 3월 28일에 지금 이 영상은 이 프로젝트 류라고 하는 류 러셀이라는 대학생이 만든 거고 이 대학생이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그 아까 매트릭스 웨이컨스를 만든 그 게임 엔진으로 자기네들이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 에셋을 만들어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그 출시하기 전에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티저 영상처럼
이제 그 노출을 시킨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목표 자체는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그 게임 이제 그런 건데 서울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인상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그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면 다른 책에서도 보면 결국은 현실감, 현장감, 몰입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오감, 그러니까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실감이라는 것이 경험을 확장한다라는 효과를 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회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하던 서비스를 더 잘한다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프로덕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업무 생산성, 교육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쪽 계통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 설계, 그다음에 요새는 또 BIM 얘기해서 건물도 생애 주기별 관리, 유지 관리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이 한 또 30년이 지나면 다시 계획의 요소로 들어오는 이 전체의 이 과정들을 일종의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장님이 이제 또 이번에 6월 달에 선거를 하시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신속한 주택 공급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확대, 용적률 확대, 허용 용적률의 확대 또는 뭐 용도 지역의 변경 뭐 등등의 이런 계획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방법론 또는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따라줘야 그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계획의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어떤 약간의 놓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런 절차상 돼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변형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입안 도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파일과 기한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실은 데이터도 다운로드 받고 그걸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그 업로드할 때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아까 뭐 트위모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셨듯이 그러한 퀄리티 또는 하여튼 심의위원들 또는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업로드를 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의견 청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계부서 협의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까지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정고시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같이 쓰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목록으로 돼 있고 도서로 그림으로 돼 있는 것들을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이제 증강현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했을 때 실제 좌표와 그다음 미래의 가상 세계가 이제 겹쳐지도록 해서 목표는 그거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보는 미래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써봅니다. 그다음 이제 관계부서 협의도 지금 저희도 지금 사실 화상 회의를 하고 있고 현재 많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바타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의 인터랙션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공간 안에서 가능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심의상정위원회에서 쓰는 것들도 여기에는 좀 더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확장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결과물도 이게 계속 보존이 되어야 그다음 이제 생애주기별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토대가 되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끊어진 마디에 따라서 쓰고 그다음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의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베이스가 건축 단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그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려 그러면 사실은 바꿔야 될 게 꽤 많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과제가
결국은 또 이런 것이 아까 샹하이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가서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실세계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아직 풀리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실에서 하나 바뀌어서 가상세계로 만드는 게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만드는 이 방식이 미래의 이런 실시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여러 마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자동화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간 정보가 그러니까 공개 제한 공간 정보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어떤 민간한테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법은 돼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국정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 이것도 좀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이게 상당히 깊은 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업계가 제일 잘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쪽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많은 그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어떤 투입되기에는 상당히 지금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그렇다고 또 연구자 레벨에서 이걸 공부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이런 기술적 장벽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동영상 한두 개 만드는 것으로 일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 말씀드린 대로 수집, 가공, 분석 뭐 이제 이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일종의 플랫폼의 형태로 연동이 되어야 한번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 서비스가 될 건데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이런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부터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술적 파트 부서하고 또는 업무 부서하고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또 뭐 소위 말하는 그 장벽, 경계 뭐 이런 것으로부터 아직은 갈 길이 상당히 좀 멀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그냥 습작입니다. 서울을 그 게임 엔진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S맵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엔진을 다르게 만들었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 있겠는가. 지금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제가 지금 제 연구원에 있는 PC에 접속을 했고 하여튼 이것은 실제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좋은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을부터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V월드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지도 뷰어는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만 존재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캐릭터만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멀티 유저가 플레이어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상 지금의 메타버스는 소위 말하는 지리적 위상관계가 없는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완전히 가상화된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지리적 실체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픽션과 넌픽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지금 보시는 건 고척 동구장입니다. 동구장 안에 여기에 이제 무슨 화재 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센서를 박아놓고 센싱을 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인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하철입니다. 지금 화면 해상도가 좀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한 사람이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 시간에 따라서 지하철 문이 열리고 여기에 몇 명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지하철 혼잡도라든가 서비스 수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그동안 보행자 레벨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뭐 그런 쪽에서 상상했던 이베큐에이션 화재 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 것인가 또는 어떤 재난재해 시에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이건 이제 가상건물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이제 상암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각종 지형 지물들이 있어요. 가로수, 가로등, 지형도에는 58개인가요? 50몇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류가 만든 그런 것은
일일이 그 일종의 수제품입니다. 손으로 다 만든 거고, 근데 도시를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된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상암의 업무단지고, 요거는 제가 임의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미래의 도시 또 심의 대상 그런 건축물들을 만약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제 종전에도 무슨 아이레벨에서 뷰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상상들을 했지만 이게 휴먼 스케일에서의 미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봤고 가장 최근에는 서울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이제 하기 전에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미래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거는 만들다가 사실 대회 발표에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계획 건물들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 전체에 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등의 이제 계획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얹을 수가 있고, 지금은 카메라가 일단 가면서 동영상을 찍어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까 그 1인칭 게임이 아니고 또는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 나온 것과 같이 그게 차량과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멀티플레이 상황에서 서로가 들어와서 특정 건물을 함께 그걸 보고 그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대화가 이 공간 안에서 가능할 여지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제가 좀 테스트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이클 베티라고 하는 UCL의 학자가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이제 미래 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실제 더 시티가 있고 추상화된 그 가상 도시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100년 대계라는 얘기를 하고 5년 주기 또는 막 이게 이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그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미래는 예측하지 마라. but not predict the future of city를 얘기하면서 인벤트를 해라는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뭐 저한테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많은 그 영감을 주는데요. 미래라는 건 예측을 하는 순간 현재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라는 행위를 왜 하는가 하면 그것의 부역량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행위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뭐 창조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발명을 해라. 그게 가상의 도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사는 실제의 도시든지. 그래서 이런 그 화두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모도원,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같이 오늘 같은 이런 토론 또는 어떤 같이 그 공동의 노력,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걸 다 가질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부분적인 특화된 또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전체적인 것을 연합을 해야만 뭔가가 진도가 나갈 수 있겠더라. 뭐 이게 지금까지 경험입니다. 48분 정도가 걸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